처음에 지난 그 주일에 나한테 시를 두 개 주셨는데 너무 잘 써갖고 그냥 그 시가 없이 그냥 읽기만 한번 해볼게요. 감나무 가지 황현화 봄이 달려가고 있는데 앞마당 감나무 가지는 기척이 없다. 그 무슨 말인지 알죠? 봄이 확 왔는데 자꾸만 새싹이 돋아나든지 무엇이든지 기척이 있어야 되는데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과 반갑게 손흔든 기억, 매미들의 잔소리, 풀벌레들의 그림 모두 품고 일어나지 않는다. 지난 겨울 아버지처럼 시간표가 다 되었을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매 맺으라고 아버지인 양 빗소리가 속삭인다. 너무 잘 썼어. 너무 잘 썼죠? 예. 이거 원본이. 오. 이제 원본을 내가 이렇게 살짝, 예. 아주 살짝, 예. 조금 건드리기만 했어. 뭐냐면, 이게 봄이 달려가고 있는데, 봄이 지나가는데, 봄이 다 달려가면 조금 그러잖아. 지나가는데, 앞마당 감나무는 기척이 없다. 감나무 가지가 아니고 감나무 뭐 가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감나무 가지는 기척이 없다. 가족과 반갑게 손 흔들며 이것도 뭐냐 가족과 반갑게 기억이 아니고 손 흔들며 그 다음에 매미 소리들을 부르고 매미들 잔소리가 아니야. 그 잔소리라고 들으면 안 돼. 노랫소리도 그냥 뭐 듣다는 그게 잔소리라고 하면 그 참 그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 매미들은 매미들의 노랫소리, 매미들의 노랫소리. 그 다음에 매미들을 부르고 풀벌레들의 소리도 모두 품고 풀벌레 소리도 모두 바다를 품어 내가 품어. 그러니까 배탈을 잡고 품어. 이게 또 풀벌레들 그림이 아니고 풀벌레들의 소리도 모두 품고.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하는데. 근데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냥 일어나야 하는데 그건 뭐냐면 거기서 이제 점점점 뭐냐면 일어나지 않는다가 그 줄어든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거 시라는 것은 그냥 거기다가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시가 아니고 사문이야. 사문. 그게 뭐냐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점점점 봐자. 일어나야 하는데 안 일어나졌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버지의 겨울 시간표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조금 내 바꿨어요. 겨울 아버지처럼 그러는데 뭐 시간이 다 됐을까? 근데 뭐냐면 요는 묶어가지고 아버지의 지난 겨울 시간표처럼. 지난번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요. 생이 마감되었나? 이제 탁 물음표를 했고 열매는 주어진 시간에 맺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빗소리가 되어 내린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빗소리가 들리다가 탁 내 마음속에 빗소리처럼 파고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바꿨는데 이거 바꾼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게 뭐냐면 항상 너무 자세히 쓰려고 하지 말고 아까라고 하지 마. 언어를. 그래갖고 과감하게 줄여야 돼. 줄여서 그냥 최소한의 그냥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시에서는 아이고 아파라 나 죽겠네 그러지 말고 아야 안 하고 두자 아야 하면은 거기서 아파 나 죽겠네까지 다 들어가고요. 그런 거로 이렇게 그냥 너무 설명을 나오지 말고 그래서 설명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세계에서 제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짧은 시가 뭐냐 하면은 그 뱀 참 길다. 제목이 뱀 참 길다. 그럼 그 속에 그냥 뱀이 길고 뭐 다 들어가 버려. 그래서 뱀 길어서 징그럽다. 또 뭐 뱀 듣다 뭐 배로 밀고 다니는데 다 들어가 버려. 참 짧아. 그래서 다 들어가 버려. 이게 이 시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그냥 한 축 해갖고 짧을수록 좋다. 근데 너무 더 짧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만 남겨놓고 최대한의 우리가 시를 구성하는 것은 진짜 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또 우리 이제 강정숙 아까도 내가 이 얘기 좀 강정숙 씨는 잘 썼는데 너무 욕심 많아. 그 시가 너무 길어. 그래서 이제 자 원본 한번 읽어볼게요. 뻑꾹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뻑꾹이의 애절한 울음소리.
근데 뻑꾹뻑꾹 하면은 그 뻑꾹 울음소리잖아요. 뻑꾹뻑꾹 그 뻑꾹이 울음소리인데 거기다가 또 밑에다 설명을 놨어. 뭔 설명을 했냐 하면은 애절한 울음소리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뻑꾹뻑꾹 그 여름을 알리는 애절한 울음소리. 그런데 요것은 이제 가만히 있어봐. 이제 원본부터 있고 뻑꾹뻑꾹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뻑꾹이 애절한 울음소리. 그러나 뻑꾹이의 태생의 비밀을 알면 저 울음소리는 가사로움이 되어 잔인함이 들린다. 잔인함으로 들린다. 요거 그대로 펴놓으면은 산문이야. 이거 산문. 그죠? 한번 읽어볼까? 뭐냐면은 그러나 뻑꾹이의 태생의 비밀을 알면 저 울음소리는 가사로움이 너무 잔인함으로 들린다. 그 산문이잖아 이거. 그냥 줄만 바꿨었지 형식적으로. 그리고 그냥 탕난 이게 참 우리가 우리 강정수 씨는 어휘력이 상당히 풍부해요. 탕난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응? 그 탕난이라고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어휘력이 풍부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은 나쁠 수도 있어. 왜냐면 탕난은 나만 알지 다른 사람 모르면 그것은 내 흔적이요. 이런 거 뭐냐면은 여기다가 탕난이란 거 빼버리고 나무 둥지에 자신 알을 낳아서 기르더라고. 이것이 탕난이잖아 이게. 근데 요것을 그냥 탕난 안 쓰고 요것만 써도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탕난을 놓고 지금 해설하는 거거든 이게. 그 알에서 깨어난 새끼 뻐꾸기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알과 새끼들을 커다란 몸통으로 둥지 밖으로 밀어내야 떨어뜨린다. 이것도 줄글이에요. 줄글. 산문. 그죠? 그래서 그들의 세계를 알고나 하는 뻐꾸기의 울음소리는 으르렁 울어대야 되지 않을까? 자연 생태계에 넘어 저 들판엔 진한 자주색으로 튄 은근 귀꽃들이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핀인데 응? 자주색을 띈인데 핀이라고 했네. 틴. 그러네. 내가 잘못했구만. 아니요. 응? 예. 물이 지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이것도 줄글의 산문. 그래서 이것을 조금 내가 줄여봤는데, 자, 뻑뻑뻑 여름이 왔다는 애잔한 울음소리. 그러면 앞에 1년치가 포함, 잠깐 몽뚱그려서 함식 된 것 같죠? 그 다음에 그러나 뻐꾸기의 태생의 비밀을 알면 저 울음소리는 가소로움을 넘어 잔인하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무 둥지 알을 낳고 탕난 내가 빼버렸다니까? 넣는데요? 나무 둥지 알을 넣고 뒤에다가 넣네. 뒤에다가 기르도록 하는 탕난. 예, 그렇게도 좋네요. 그게 요것을 앞에다 넣지 말고 뒤에다 넣어. 차라리 네. 요것이 기르도록 하는 요것이 탕난이구나. 그러니까 나무 둥지에 알을 낳고 기르도록 하는 탕난. 이렇게 됐어. 그게 탕난으로 해설하지 말고 이것보다 탕난이구나. 독자들도 보고 배우니까 그 알에 깨어난 새끼 뻐꾸기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알과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 떨어뜨린다. 그것을 알고 나면 뻐꾸기 울음소리는 으름대는 소리가 아닐까? 자연 생태계에 넘어 저 들판에 진한 자주색을 띤이 내가 타이핑은 잘못한 거예요. 이제 원고를 보내줬으면 내가 그대로 썼는데 이거 내가 타이핑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야 내가. 이게 나이 먹은 탓이야 이것이. 틴. 자, 그 다음에 진한 자주색을 띤 엉겅퀴 꽃들이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물이 지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바꿔놓으면 조금 그래도 첨던이 됐어요. 더 첨던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더 첨던 놓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 강정숙 씨가 아니고 내 시가 되어서 요 정도 해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인들한테 가서 사사를 받거나 또는 강연 사람한테 갖다 주면은
오쏘 초소에다 갖고 지문대로 고쳐버려. 그러면 판사는 기분이 나빠. 왜냐면 이게 이름만 내 이름 밀렸지 내 것이 아니야. 전부 다 바꿔 지 것이요. 그것은 이제 그 지도를 잘못 한 거예요. 여기. 최대의 그 시인의 그 시를 살려줘야 돼. 그리고 나는 그냥 푸시 살짝 흔들어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왜 이 턱걸 같은 걸 지금 막 못해갖고 이렇게 팍 멍부려서 저기 상당히 엉덩이만 탁 때리면 폭 올라가잖아. 그게 탁 때려주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도자의 할 일이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나를 잘 이용해야 돼. 잘 이용해갖고는 그 나쁜 의미로 잘 이용을 한 것은 아니고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딛고 훌륭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청출어람이란 말 있잖아요. 푸른색은 쪽풀에서 났지만 쪽풀보다 더 푸르다. 이게 제자들이 더 잘 돼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청출어라. 그렇지, 청출어람. 잘하네. 그래서 이게 요것을 이제 여러분은 실 한번 달아보고 오늘은 뭐냐면 이거 보니까 이제 우리 시 쓰신 분도 있고 수필 쓰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여기 천청시자들도 수필 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시골에 올수록 보면은 수필 쓴 사람들이 많아요. 시인들보다. 근데 괜히 문학은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수필가예요. 옛날에는 수필가 그냥 또 모두가 다 수필가처럼 수필을 그 대유행이 있었는데 그 수필가들이 그냥 너도 나도 수필했는데 그리고 나도 쥐나게나 수필을 갖고는 지금은 그 수필을 읽어보면은 뭔가 좀 배울 것이 있고 뭔가 느낀 점이 있고 뭔가 좀 공감하는 것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다 수필을 쓰니까는 아이고 이것도 수필이요? 그래갖고 수필이 갑자기 땅으로 떨어져 없어. 그래갖고 지금은 수필가들도 수필 가수를 안 들으려고 시로 많이 등단해요. 근데 그거 뭐냐면은 무슨 놈 등단한다고 등단을 수필을 이미 했는데 시로 등단해서 시인으로서 절대 안 그래. 수필가 한번 붙어버려 한번 딱 찍히면 그것이 그래. 근데 그럴 것도 없고 뭐라고 시 쓴 사람이 수필로 등단을 하고 수필 쓴 사람이 왜 시로 등단을 하느냐. 그러지 말고 아까도 내가 참 맨날 얘기지만 그냥 문인인 건 시인도 되고 그 수필가도 되고 그 소설가도 되고 평론가도 되고 문인이야 문인. 근데 뭐냐면 이게 목 쓰는 그냥 문인은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하는데 단 뭐냐면 내 주특기는 시다. 내 주특기는 수필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 나이가 더 먹어서 이제 좀 뭔가 완숙한 단계에서 저게 뭐냐면 내가 책을 한권 내야지. 그러면은 가장 좋은 책은 뭐냐면 내가 자소서를 하나 내야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시집 내야지 수필 시집 내지 그러지 말고 똑같은 주제를 놓고 한쪽 페이지는 시를 써 시. 또 한쪽 페이지는 수필을 써 수필. 그러면 다 보면 이 사람은 또 시를 쓰고 수필을 써서 참 좋네. 그래갖고 막 60편 몇 편 내지 말고 한 30편이나 한 50편 정도에서 내 이야기를 그냥 시로도 한 편, 수필로도 한 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서전도 참 보기도 좋고 읽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뭔가 어떤 시적인 어떤 문학적 역량, 수필적인 역량 그게 드러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은 뭐냐면 수필인데 옛날에 이제 우리 수필을 펴면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피천득 씨가 수필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수필은 붓 가는 데로 쓴다. 그것이 수필을 큰 망친 1번째 것을 붓 가는 데로 쓴다. 뭐냐면 맘대로 쓴다는 것이요. 맘대로 쓴다. 맘대로 써? 절대로 그거 아니야. 근데 이제 봐봐요. 우리가 서예를 보면은 처음에 글자부터 안 배워요. 글자부터 안 배우고 뭘부터 배우냐면은 나도 이제 서예를 상당히 오래 갖고 하는데 서예 선생님한테 갔더니 뭐냐면 요 한자를 하는데
요거는 갖고 이거는 누에물 갖다고 갖고는 탁 이렇게 해서 따고 살짝 들고 이렇게 하는 그 가로 이 서열 안 해봤는가 잘 모르지. 요거 배운데 2달 3달 걸려요. 요거 배운데. 그리고 또 뭐냐면 요렇게 가지고 딱 비친 것 요거 배우느라고 한 달 걸려요. 한 달 걸려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정성을 들어가고 글자 하나를 배우고 나중에 요거만 하면 줄 쓰거든. 근데 이거 이 수필이나 시도 뭐냐면 문장력부터 문장력을 배우고 나야 그것이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써지거든. 문장이 튼튼해야 되거든. 모든 것이 그 시나 수필이라고 문장력을 배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문장력도 모르고 처음부터 시작해 갖고는 하다 보니까는 그냥 너무 복잡해.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오늘은 내가 이 수필을 좀 가닥을 잡아주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일부 그 수필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수필은 절대로 설명이나 미화를 시키면 안 된다. 뭐 삶을 철학이고 그냥 그 수필은 그냥 건조하게 그냥 흘려만 딱 써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수필도 아름답게 써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장을 했는데 그냥 화장을 진하게 탁 지으면 병신찬이야. 근데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어쩐지 보면 이쁘거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수필도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뭔가 모르지만 참 이뻐. 그렇게 쓰는 거 수필이 맞아. 근데 우리가 이제 글을 쓸 적에 뭐냐면 맨 처음에 뭘 배우냐면 글을 쓰는 걸 갖다가 진술하고 진술은 있는 그대로 쭉 쓰는 걸 진술이라고. 진술. 이 진술을 잘 모르면은 진술서. 이제 한번 가서 그 줄을 한번 지어봐. 그러면 책에 갖고 뭐부터 하냐면 진술서부터 진술서에 거짓말 쓰고 조금만 쓰면은 다시 써라. 그리고 이게 진술서는 있는 그대로 쓴 거거든. 있는 그대로 쓴 거. 진술이야. 근데 이 진술은 우리가 기본 그 문장 형식이 어떤 글 종류를 진술을 할까? 뭐예요? 일기는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즘 일기는 또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자기 감정도 써. 진실 쓰고 그다음에 조금 자기 감정도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거 쓰는데 얘들은 그거 쓰면 안 됐거든. 이게 진술이야. 그런데 이게 진술 그대로 쓰면 너무 무미건조해. 말하자면 막腾거리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하냐면 요거 그 다음에 묘사라는 것은 원래 이 묘사는 미술적 묘사가 있고 문학적 묘사가 있어요. 미술적 묘사, 문학적 묘사가 있어요. 그런데 미술에서 묘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미대를 가려고 하면은 동양화를 전공하든 서양화를 전공하든 뭐 디자인을 전공하든 또는 조각을 전공하든 미대를 가려고 하면은 이 미대생 지원을 하면 공통적으로 시험 과목에 하나에서 딱 실기 보는 거 있어요. 무엇일까? 소명. 응? 대생 소명. 그렇지. 소명. 잘하네. 역시 그냥 풍부야. 어느 소명. 대생. 소명. 그 묘자가 이거요. 소명. 그러니까 근데 문학서는 뭐냐면은 미술서는 서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문학서는 뭐냐면은 그대로 그리되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플러스 정서라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 어떤 판단 이런 것이 들어가야 돼. 묘사. 그래서 묘사를 해야 돼. 그래야 묘사를 하면은 조금 문장이 부드러지고 뭔가 작품의 빛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묘사까지 배워서 자 그러면은 근데 옛날에는 수필에서는 묘사를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묘사를 잘 해야 돼. 그 묘사하는 수필이 훨씬 돋보여요. 근데 이제 진술 있는 그대로 쓰고 조금 아름답게 이렇게 조금 화장도 하고 쓰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글 완성하는 것 같아 뭐냐면 서사라 서사라고 뭐냐면 어떤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서사 이야기 서사인데 이야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도 한 편의 이야기를 시로 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수필은 말할 것도 한 편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뭐 소설도 말할 것도 없고 한 편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게 쓰는데 한 편의 이야기가 딱 돼야 된다는 하나 이야기가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것이 서사인데 저 서사는 서사 중에서 꼭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한 편의 이야기인데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요것이 안 지켜지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야. 그리고 가치가 없어. 시도 마찬가지고 수도 마찬가지고 요거 하나가 빠지면은 이것은 그냥 안 쓰게 나가. 그 바로 뭐냐? 내가 많이 이야기했어.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 공감의 공감. 맞아. 나도 그런 기억이 있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아. 이 나쁜 놈이 그래서 앉아. 맞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요것이 있어야 이야기가 성립이 된 거야. 근데 전혀 그 이야기 해놓고 내 생각이 그거 아닌데 아닌 거 이거. 그러나 나하고 뭔가 끌린 것이 있고 나하고 뭔가 생각 갖고 오면 읽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서사예요, 서사.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이제 작품이 완성되고 맨 처음에 진술했다가 묘사했다가 서사 이야기 완성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은 거기 그 뒤에 보면은 돌려 말하기 묘미에 보면은 그 뒤에 한번 봐. 뒤쪽 보면은 수필 표현은 삼형식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12페이지 열어봤죠? 네. 그 수필 표현은 삼형식. 자 문장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될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영어 배울 적에 문장 5형식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수필 표현의 삼형식이 바로 뭐냐면 진술과 묘사와 서사라고 있어요. 아까 여기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 이게 진술, 묘사, 서사 얘기해 줬죠? 요것이 그 삼형식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맨 먼저 글을 쓰려고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문장인데 이 문장의 기본은 뭐냐면 두 가지만 있어도 돼요. 뭐냐면 주어와 수로만 있으면 돼요. 주어와 수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주어, 수로, 문장. 근데 이거 두 개만 있으면 가령 주어 나는 간다. 문장 됐죠? 근데 어디를 가? 응? 왜 가? 응? 어떻게 가? 뭐지? 잠깐 뭔가 섭섭해 가운데가. 그지? 이게 안 섭섭하게 하려고 하면 여기가 반드시 뭐냐면 문장에 주어와 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냐면 목적어라든가 또는 보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보충을 해주거나 목적어를 줘야 돼. 요것이 그 문장의 문장. 그런데 모든 문장은 기본적으로 진술 형태를 만든 거예요. 진술 형태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아까 했지만은 주어와 목적어 또는 보어, 서술어 그 진술 형태에 의해 그걸 만드는데 자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글쓰기 또는 뭐 사실, 정확, 객관, 편견 이런 것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이런 것이 모두가 다 무엇이 되어버리냐면 설명문이 되어버려요. 설명문. 그런데 수필에서 가장 깊이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설명식으로 하면 안 돼. 설명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논문이라든가 어떤 그 리포트가 되거든. 설명식으로 절대 안 돼요. 예술문이 돼야 돼. 예술문.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이 수필을 보면은 설명투의 그 문장이 참 많아요. 설명투의 문장이 그거 안 돼. 설명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설명.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진술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보여주자고 무엇을
묘사는 뭐냐면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장면을. 그래서 묘사는 그 수필 영역의 핵심이다. 갖다 비추세요. 묘사는 수필 영역의 핵심이요. 핵심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수필 영역의 핵심이다 표현에.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아까 설명했어요. 미술에서 말하는 묘사하고 수필에서 묘사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미술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대로지만 수필에서 그 플러스 무엇이 들어간다고 해서 정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수필의 묘사가 그 묘사는 작가의 무엇이냐 그것도 또 비출 줄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요. 묘사. 그러니까 묘사의 그 의미는 뭐냐면 그 특정한 그 의도가 있어야 돼. 그 특정한 의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정말 특정한 어떤 그것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글쓰기 편편은 무엇이든지 설명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설명하지 말고 무엇을 한다고 써요? 표현해야 된다.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묘사로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설명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써요? 그 묘사. 그것도 비추잖아요. 설명의 가장 좋은 방법 묘사예요. 묘사해 놓으면 그 설명이 확실돼 버려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은 조금 헷갈리지 말고 잘 해요. 이제 넘어가면 어디로 나가냐 이제 맨 앞에 그 돌려말하기의 묘미를 살린 표현들. 자, 맨 앞으로 갑니다. 자, 찾으셨죠? 네. 자, 거기 보면 자 봐요. 문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전달력은 돼. 전달력을 잘 뜨는데 그 문장이 맛이 떨어져. 우리가 그 맛있어야 문장도 읽잖아. 맛있어야 먹잖아. 그러니까 그 뭐냐면 문장을 직설적으로 쓰지 말고 그 맛이 없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살짝 돌려서 말하기를 한다. 이것이 뭐냐면은 묘사예요. 돌려 말하는 거 묘사입니다. 그 돌려 말한다. 그다음에 지금 묘사. 자, 돌려 말하기라는 것은 문장을 직설적으로 쓰지 않고 예둘러서 표현한다. 예둘러 그냥 확실히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도 하고 뭐또 예둘러서 예둘러 뜻을 정확하게 그 설명을 보면 정확히 예둘러 아시겠죠? 예둘러서 표현한다. 그래서 그 돌려 말하기를 함으로써 그의 묘미를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이것도 어디까지나 정도 문제지 너무나 그 이 묘사를 많이 하고 너무나 예들어서 많이 표현하면은 역효과를 나타나. 역효과 지저분해버려. 그래갖고 지뢰 오히려 있다가도 짜증나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간단하게 그 묘사를 해야 돼. 묘사. 그래서 보면 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예문이 나왔는데 그 앞에 그 밑에 예문에 그 이제 뭔 표가 있냐면 맨 위에 문장에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는 뭐냐면 이게 직설적인 표현.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는 화살표. 이 화살표가 이게 뭐냐면 묘사예요. 묘사.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를 그것은 무엇을 해야 돼? 묘사를 어떻게 했는가?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가 그 묘사문을 이제 예를 들어갖고 지금 만들어놨는데 묘사문을 꼭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요보다 더 훌륭한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런 묘사도 있구나. 나는 요런 식으로 해야지.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묘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활용을 해서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해요. 자, 그럼 뭐냐면 자 봅시다. 어떤 사람이 참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 그러고 이 까다로운 사람이 한 번 틀어지면은 그 사람을 그 마음을 돌리기가 무척 힘들어. 그걸 갖다 이거 뭐라고 하냐면 까다로워서 틀어지실 때는 마음을 돌리기가 무척
어렵다. 한번 들으면 돌아오더라네.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저렇게 직설적으로 까다로워서 틀어질 때는 마음 다스리가 무채롭다 이렇게 쓰지 말고 요렇게 써봐. 그럼 뭐 어떻게 쓰냐면 까다로워 비틀어질 때는 관세음보살님을 수도 없이 찾는다. 가서 그냥 선뜻하다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요렇게 그냥 수도 없이 찾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직설적으로 그냥 마음 다스리가 어렵다 그것이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은 수도 없이 찾는다.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만약 관세음보살님 치는 살살 조금 뭔가 조금 마음을 녹여주고 뭔가 조금 마음 편하게 하고 그런 여유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것도 묘사의 묘사 이런 식으로 쓰자 그런 얘기. 또 하나 뭐냐면 그 참 어떤 사람이 곧 죽을까 했더니 죽지도 않고 끝까지 목숨부터 갖고 그냥 오늘만 내일만 계속 살고 있는데 요거 직설적으로 표현은 뭐냐면 질긴 목숨이라 여겨지는 그 송씨였었는데 그 송씨가 어제 죽어버렸어. 그래서 질긴 목숨이라 여겨질 즈음에 송씨는 죽었다. 그럼 뭐냐면 질긴 목숨이라 송씨가 어제 죽어버렸다. 하지 말고 요것도 조금 예를 들어서 조금 뭔가 부드럽게 표현하자면은 질긴 목숨이라 여겨질 송씨의 심전독이 심전도 아시죠? 심전도 이 맥박 같은데 보면은 그냥 심전도 같은 보면은 그 심전도를 보면은 그 심전도가 이렇게 맥박이 쭉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파도가 이렇게 넘쳐서. 근데 갑자기 이 파도가 심전도 파도가 뭐냐면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되었어. 수평선이었던 수평선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죽어버렸다는 얘기 이것이 심전도가. 그래서 그냥 죽어버렸다. 또 어떤 뻗어붙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잘 쓰려고 이제 꽁트에서 그렇게 써야 돼. 근데 이제 죽어버렸다 이제 하더라도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질긴 목숨이라 여겨질 즈음 송씨의 심전도기는 아니도록 투명한 파란 바다물색. 아니도록 너무 투명한 파란 물색이었어. 근데 그 아름답기만 하던 무엇이 그려졌어요? 수평선이 그려졌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름답기만 죽었는데 아름답기만 수평선 그 뭐냐면 비록 죽었지만 영혼은 좀 아름다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렇게 뭐냐면 묘사를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아요. 죽어버렸다 한다든가 뻗어붙다 한다든가 자빠졌다 한다든가 뒤져버렸다 한다든가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저기에 아버지가 살아온 흔적이 남아있는 듯 싶어 눈으로 살펴보면 지나간 세월을 생각한다. 그 아버지가 참 고생해서 살아온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보고 싶어갖고 눈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지난 세월 앞으로 생각해본다. 근데 이것을 조금 이제 묘사를 해보면은 여기저기 아버지의 아까 뭐라고 써? 아버지 살아온 흔적이라고 했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치열했던 삶의 조각, 요거 삶의 조각, 치열했던 삶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싶어서 아까 또 뭐라고 했지? 그게 뭐냐면은 눈으로 살펴보면 나오고 있어요. 눈으로 살펴보면. 근데 눈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쓸어가면, 눈으로 쓰면서 살펴보면 쓰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세월을 더듬어 본다. 이렇게 미화를 해서 미화.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런 미화를 시켜야 돼. 미화. 숲들도 미화를 많이 시켜야 돼. 자, 그 다음에 산과 산이 연달아 있는 두면이라. 산과 산이 연달아 있는 두면이라. 이 산과 산이 두면 산골 그 두면이라. 그 뭐냐면 이거 어떻게 냐면 산과 산이 서로 으스스하게 허리를 부비고 그들끼리 긴 가랑이를 꼬고 누운 두면이라. 그 뭐냐면 허리를 부비고 그냥 가랑이를 꼬고 그런 그 산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내가 산 요산하고 저산하고 그 거리가 멀어. 근데 뭐냐면 내가 이 산하고 저산하고 그 거리가 멀다 하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거 대략에서 한 1km쯤 됐을까? 산이 그런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새 가다가 나와서 쉬고 그만큼 멀다. 그런 사람인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야호했더니 그냥 메아리가 한참 뒤에 들려왔다. 그만큼 멀다. 그러니까 그 먼 것도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어. 묘사를. 얼마든지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묘사를 잘해야 돼. 묘사. 수필 잘 쓰려면 묘사를 잘 써야 돼. 묘사를 잘해야 돼. 자, 요렇게 표현하는 것들. 자, 그 다음 그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죽을 때까지 항상 항상 두 번이나 썼네. 하나 지워요. 자식이란 부모에게 있어 죽을 때까지 항상 마음을 써야 하는 존재란 그 생각이 든다. 마음을 써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을 조금 묘사를 하다 보면, 아름답게 묘사를 하다 보면 자식이란 부모에게 뱉을 수도 그렇다고 삼킬 수도 없는 죽을 때까지 항상 목에 달고 사는 가시 같은 존재다. 이렇게 딱 써놓으면 그런 존재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이란 부모에게 뱉을 수도 그렇다고 삼킬 수도 없는 근데 아까 앞에다가 그냥 뱉을 수도 없는 그렇다고 삼킬 수도 없는 두 개 다 겹치면 안 되는 것들은 그죠? 이런 것들은 줄여줘야 돼요. 하나는 자,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또 우리가 수필을 쓸 적에 수필은 단문이죠. 단문이 뭐냐면은 단문은 주어와 수어가 하나밖에 없어. 단문. 그래서 뭐냐면 나는 학교에 갔다. 하나 문장 됐죠? 나는 학교에 갔다. 학교에 갔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 밥을 먹었다. 그럼 뭐냐면 그 문장에 세 개가 들어갔어. 나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밥을 먹었다. 그렇게 하면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수필은 나는 학교에 갔다, 친구들과 만났다, 밥을 먹었다. 이렇게 이제 나눴어야 돼. 근데 이 나눌 적에도 보면 뭐냐면은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조금씩 더 넣으면은 뭐 됐다 이렇게 딱딱 잘라서 것보다는 수식어를 넣으면 조금 부드럽게 연결이 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 수필이 이게 직렬 연결이 있고 병렬 연결이 있고 그래. 병렬 연결이 나란히 연결이 있고 직렬 연결이 있고 그런데 이 수필을 이어서 갖고 아까 아까 뭐뭐 있다 하잖아. 근데 이렇게 이제 직렬 연결하지 말고 포용이라는 건 뭐냐면 애를 패갖고 있어. 포용이라고 포용은 애를 패갖고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나는 아름다운 그녀를 보고 놀랍다. 그러면 나는 놀랍다가 주어고 서술어거든. 아름다운 그녀를 보고 애기의 것이야. 하나 문장 하나 들어갔잖아 이게. 그걸 갖다 뭐라 포유문. 그게 포유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문장을 갖다 하나 안아. 그래서 그 포유문을 잘 쓰는 것도 수필의 어떤 그 비법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필을 쓰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써보자. 그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삶이라는 것은 자신이 해결하는 문제지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그러잖아요. 이 삶은 내가 해야지 이거 누가 대신 안 해줘. 절대 안 해주거든. 나중에 보면요. 나 혼자만 나와. 다 떠나버려. 그렇게 친절했던 것이 있던 다 떠나. 나 혼자거든. 그러니까 모든 건 나. 결국 끝에는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이야.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 뭐라 하냐면 삶이란 자신이 해결할 문제이지 남이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걸 갖다 어떻게 표현했냐, 묘사를 했냐면 삶이란 겪는 사람인 것이지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인 것은 분명 아닌 듯 싶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묘사. 자, 그 다음 봅시다. 또 뻐꾸기 울음소리. 우리 강정수 씨가 뻐꾸기 울음소리 했는데 그 뻐꾸기 나왔네.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늦은 봄 오후. 자,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늦은 봄 오후. 요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근데 이제 이것을 표현하는데 뻐꾸기 울음소리가 초봄의 뻐꾸기 울음소리하고 늦은 봄의 뻐꾸기 울음소리가 좀 달라요. 초봄의 울음소리는 뭐냐면은 오랜만에 살아보고 그냥 뻐꾸 이렇게 가끔씩 울어. 근데 이제 봄 정도 되면 이제 이 뻐꾸기도 철새거든. 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감기도 바쁘고 그냥 뻐꾸 자주 울어요. 근데 이제
자주 우는데 뻐꾸가 자주 운다 하지 말고 이거 뭐라고 썼냐면은 뻐꾸기 울음소리가 빗물처럼 쏟아진다. 빗물처럼 쏟아진다. 이런 것이 묘사예요. 자, 뻐꾸가 자주 운다. 이게 늦봄이 되더니 늦은 봄이 되더니 이제 갈 길이 바빠 뻐꾸가 자주 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뻐꾸기 울음소리가 빗물처럼 쏟아지는 늦은 밤 오후 딱 보면 와 자주 우구나. 늦은 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뭐냐면 5월은 깨끗하다. 5월은 깨끗하다. 오 깨끗하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이렇게 뭐냐면 얼마나 깨끗했으면은 그 찬물로 세수한 21살의 청신한 얼굴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진짜 21살 청신한 얼굴이야. 그런데 나는 생각해보면은 21살 때 내 얼굴은 그냥 여드름이 타닥타닥 해갖고 아주 귀신 뜯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 여기서 이제 통상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뭐냐 21살 그러지 말고 21살 뭐 처녀 같은 뭔가 숨 같은 동안 같은 온다든가 그렇게 이제 써놓으면 될 텐데 그러나 이제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 이제 채우도록 해요. 자, 그 다음 뭐냐? 사회에서 번 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놓고 죽었어. 그녀의 삶이 아름답다. 그런데 일단 사회에서 번 돈을 요걸 갖다가 사회에서 번 돈이라고 하지 말고 뭐냐면 사회에서 길어올린 재물을 그래서 재물을 그 다음 뭐냐면 남김없이 내놓고 그것이 아니면 뭐냐면 그 한 점 부스러기도 없이 한 점 부스러기 되돌려놓고 그 다음 뭐냐면은 그녀는 완전 연소해버려서 완전 싹 내놔버려. 그 완전 전소하는 그녀의 삶이 무척 아름다웠다. 이렇게 뭐 이것도 묘사예요, 묘사. 근데 이제 또 하나 봅시다. 곧게 뻗어진 외할머니의 허리는 꼬부랑해지셨고, 외할머니는 꼬부랑해 나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쩍부쩍 커지니까 뭐냐면은 나는 그냥 훨씬 컸어.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는 고생해갖고 그냥 허리가 팍 꼬꾸라지고 나는 그냥 훨씬 커졌다. 그런데 요것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냥 외할머니는 허리가 꼬부랑해지고 나는 헌칠을 커졌다. 근데 여기도 헌칠을 타고 헌칠. 근데 헌칠도 맞고 그래요. 헌칠을 맞아요. 헌칠을 맞고. 자, 그런데 요것은 이제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제 더 분명해져서 뭐냐. 자, 곧게 뻗었던 외할머니 허리는 그냥 구부렸다. 기역자로 구부렸어. 기역자. 더 확실하게 묘사가 됐죠. 그 다음에 나는 헌칠 커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커졌어? 삼나무가 쭉쭉 뻗어버렸거든. 삼나무 쭉쭉 뻗어버렸어. 왜 헌칠 나오지? 이렇게 묘사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이 수필 같은 거 쓴 사람들은 뭐냐면 음력이 풍부해야 돼. 그래서 성어들도 많이 알고 속담도 많이 알고 그런데 사자성어 중에 무엇이냐면은 마중치공이라는 말을 써. 마중치공. 이 마자가 이제 삼제 삼 대마벌칙에서 삼. 그다음에 이 마중 그 삼밭 가운데에 마중 지 복자는 뭐냐면 요것은 쑥복자 쑥복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삼밭의 쑥이다. 삼밭의 쑥. 그 마중지공이라고 지공 쑥복자 봉자 봉. 삼밭의 쑥이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 삼은 쑥쑥 그잖아. 그 속에 삼 있으면은 쑥쑥 커질 거 아니면 꼬글꼬글 클까? 쑥쑥 똑같이 크죠. 쑥쑥 커져. 왜 그러냐면은 그 삼이 이렇게 쭉쭉 그러니까 볕이 잘 안 들어와. 그래갖고 따라서 커져.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삼밭에 있는 쑥은 쑥쑥 커져요. 이것을 어디다 써먹냐면은 마중지공에서 써먹냐면 친구들 좋은 친구들 가운데 있으면 좋게 커. 쑥쑥 커 보여. 근데 못된 놈 올리면은 아주 지라같이 커 이렇게.
그런 것이 그게 뭐냐 그 마중지고 이 삼나무 같이 훤칠해졌다.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저 하나 배웠어요. 마중지봉. 그다음 그거 말면 그냥 굳이 그 한자 그 써서 뭐라고 삼밭에 쑥 그래서 삼밭에 쑥자라듯 그런 뭐냐면 그 서는 사람 옆에서는 서늘이 잘한다 한다든가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가운 서울 손님들은 여유 없는 생활을 해요. 반가운 서울 손님들이 여유 없는 생활을 하다가 왜 왔냐면은 유년 시절이 그리워갖고 장장 왕복 6시간의 먼 길을 갔다가 이제 찾아왔어. 고향길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반가운 서울 손님들은 아까 그 바쁜데 여유 없는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여유 없는 생활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빽빽한 생활은 톱니바퀴에 물려서 정신없이 돌다가 여유가 없어. 근데 요것은 조금 이 이해를 드러났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좀 했어. 여기다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게 좀 뭐랄까 묘사를 했어요. 꼭 이렇게 여러 것이 좋다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유년 시절이 그리워서 아까 6시간 길을 다녀왔다 하는 거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뭐냐면 그 산은 한겨울이 지나고 나면 황량하다. 황량이 아니요. 황량. 하나하나 시다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니까. 나는 이거 교재를 만들라고 상당히 시간을 허비를 해. 그러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또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황량이라고 써. 황량. 자, 그래서 산은 한겨울이 지나고 나면 황량하다. 그 글 자체가 황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황량한 글이 안 되느냐. 자, 산은 사은이 아니고 여기서 산 니은자 붙여요. 산은 한겨울이 지나고 나면 황량한 것을 갖다 뭐라고 표현해서 앓고난 사람처럼 수척하다. 앓고난 사람처럼 수척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요런 것들. 요것이 묘사예요. 묘사. 자,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일찍 죽었다. 근데 지금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 일찍 죽었다. 일찍 돌아가셨다. 그런데 죽었다가 좋을까? 돌아가셨다가 좋을까? 수필적 표현은 죽었다로 써야 돼. 죽었다. 또 돌아가셨다. 이 수필 같은 데서는 존칭어 같은 거 잘 안 써요. 존칭적인 것이는 이게 죽었다. 그러니 돌아가셨다 뭐냐면 의도 돌아갔다는 것은 모퉁이를 돌아가셨어. 의도 돌아가셨어. 그냥 죽었다. 근데 이제 요것을 갖다가 요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요렇게 묘사를 하면 안 돼. 요렇게 묘사하면 이제 헷갈려.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은 위태롭게 영사기를 돌리다가 언니를 위태롭게 언니가 위태롭게 영사기를 돌리다가 그 며칠 머물지 못하고 서둘러 무대를 내려갔어. 무대를 내리고 떠나던 가설극장처럼 언니는 그렇게 살다 죽었다. 뭔 이야기야 이것이?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묘사문을 갖다가 예를 들었지만은 요런 거 폼받고 요런 거 폼받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 이렇게 지저분한 거 폼받지 마. 그거 나 가입해 쳐버려 그냥. 이런 거나 쓰면 안 되겠다고? 그러지. 그러면 옆집 아저씨가 죽었다. 그래요? 옆집 할아버지가 죽었다. 그래요? 어디가? 예를 들면 여기 존칭어를 쓰는 거 아니라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 옆집의 할아버지가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그렇지. 꼭 죽었다고 하지 말고 세상을 떠났다든가 또 조금 어려운 말로 영면했다든가 잡고 있다든가 사망했다든가 그렇지. 꼭 죽었다. 죽었다. 이제 그것을 알아서 해요. 원칙이 없어. 근데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너무 말하자면 돌아가셨다는 말도 그것이 사전처럼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사전적 의미가 아니야. 애매하지.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그게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쓴 그 표현을 쓰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잡고 있다, 영면했다는 거 중국 아니고 돌아가셨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면 또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뜻이 분명한 직설적인 표현을 하자 그런 이야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그냥 난잡하고 저기에서 이런 거 이렇게 쓰지 말자 그 얘기구나. 그러지. 좋은 문장이 아니라. 그것은 좋은 문장이 아니고. 좋은 문장이었는데 아까는. 예? 아까 하신 것은 좋은 문장. 안 게 좋은 문장인데 내가 그지. 좋은 문장도 쭉 하면 그거 아니고 여러 거 쓰지 말자는 것도 내가 그때 늘었잖아요. 나쁜 게. 너무 위에다 썼어야지. 그 헷갈리게 쓰지 말자. 그게 그거는 내가 그렇게 예를 들어놨지만은 그 괄호 보면 이렇게 헷갈리게 쓰지 말자. 네. 쓰지 말자고 써요. 헷갈리지 말자. 자, 헷갈리다가 사투리요, 표준말이요. 응? 헷갈리다가. 헷갈리다 표준말이지 헷갈리다. 그 뭐 헷갈리다 쓰려고 진짜? 난해하다. 응? 난해하다. 난해하다 어렵다는 얘기. 아니 헷갈리다는 말을 많이 쓰니까. 헷갈리다는 표준말 헷갈리다. 허이네. 헷갈리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친구는 폐경을 맞았다. 별로 못하놨어요. 무슨 막 이렇게 정자들과의 만남을 과감히. 자, 친구는 폐경을 맞았다. 이 참 폐경 맞으면 슬프잖아. 나는 안 맞아봤지만. 그러니까 조금 애들어서 뭐냐면은 친구 단자는 정자들과 만남을 과감하게 해버렸다. 그 조금 웃기지만 이렇게 조금 애들어서 쓸 수가 있다. 이것도 말하자면 묘사예요, 묘사.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응? 아 이거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거 꼭 안 좋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이렇게 쓰면 표현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지나쳐. 그거 이제 알아서 해요. 그거 주관적으로 받아. 지나쳐. 각자 사람마다 틀린 얘기. 자, 그 다음에 내가 물고기를 낚듯이 그녀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좋네 이만. 내가 물고기를 낚듯이 그녀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건져. 내가 물고기를 낚듯이 그녀는 내 마음을 건져올린 태공이었다. 태공. 그놈이 내 마음을 잡아간 태공이야. 태공. 조금 표현이 그래요. 너무 지나쳐. 이렇게 쓰면. 지금 묘사하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꼭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묘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애 불러서 해라. 그러지. 자, 태공 다 알죠? 태공. 강태공. 근데 강태공은 뭐냐면은 태공 성이 강태공이더라. 태공은 뭐냐면 낚시를 강에서 낚시하는 사람 강태공이에요. 강태공. 세월 남는 강태공. 강물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강태공이에요. 강태공. 근데 성씨가 강에서 이 태공은 낚시하는 사람이 강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강태공이요. 그게. 바다에서 낚시하는 사람. 그것은 해태고. 근데 그게 부족하셨고 근데 강태공은 뭐냐면 진짜 강씨가 강에서 했어. 강에서. 원래. 그래서 이제 강태공도 되고. 그는 강태공은 전부 다 강태공은 다 강씨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 태공은 참 옛날에 아주 덕망 있고 그 지적인 것이 높았는데 잠깐 이제 말하자면 낙향을 해가지고 쉬고 있는데 헐도 근데 맨날 강가에 가서 낚시질을 하는데 마누라는 그냥 가서 뭐 잡아오도 안 하고 맨날 강가에 가서 근데 그 낚시에는 미끼가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안 붙었어. 그냥 세월을 낳고 어떤 그 시간을 보내고 해서 딱 하는 게 그 마누라가 맨날 와서 귀여워. 응? 다른 사람은 그냥 어디 가서 나무도 해오고 뭐도 해오고 근데 맨날 낚시 그거 하냐고.
차라리 나가서 뒤집으라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뭔가 좀 불평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열심히 꾸준히 나가. 그러니까 뭐냐, 아이고, 저 화상 저거. 그거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임금이 이 강태공이 어떤 그 인격이라든가 그 지적 그 것을 알고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모셔오니라. 그러고 행차가 쭉 가서 행차. 그 사람을 모시러. 행렬이 갔는데 탁 가서 이제 그 양반 그 강태공이고 옷도 쫙 갈아입고 그냥 딱 앉아고 큰 그저 뭐 이것도 받치고 그냥 행렬이 쭉 갔는데 마누라가 그 이거 이제 물동이를 이렇게 오다가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그 가운데 탔니? 그게 이렇게 본게로 그냥 자기 남편인 게 여보 나 좀 데리고 가 그래로 그 강태공이 탁 타고 뭐라고 하냐면 여보 그 물동에 물을 한번 부어보시오. 그런 게 그냥 부가를 했더니 없어 그냥. 그런 게 뭐냐면 이 썩을 놈인가 빨리 듣고 무슨 푸냐. 그래서 왜 이렇게 무슨 얘기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옆에 와서 이제 데리고 갈 줄 알았더니 그러면 그 물을 다시 한번 담아보시오. 게 이명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주스담을 한 말이야 이놈 이영감탱이야. 그런가 뭐냐면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가지 못한 것은 그 이치요. 그 뭐냐면 거기서 나온 속담이 있어요. 엎질러진 물. 강태공에서 나온 것이요. 강태공에서 나온 엎질러진 물. 강태공에서 나온 말이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 챔스라고 내가 조금 살을 쓰는지 강태공에서. 근데 이런 사례가 또 하나 있어. 뭐냐면 옛날에 그냥 그 학자가 집에서 맨날 공부하는 것이요. 맨날 공부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마누라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나무도 좀 해오고 다른 사람 같이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도대체 당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가서 벼슬하고 뭐 하다 매장이라도 뭣도 하고 다 하는데 언제 그 벼슬자리 나가고 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그런 소리 마시오. 큰 그릇은 오래 걸린다요. 대기만성이 큰 그릇은 오래 걸린다요. 그런데 맨날 하는데 막상 죽으려고 깔딱깔딱해. 거기서 이제 또 얘기했어. 그 뭐냐면은 그 마누라가 여보, 왜 벌써 이렇게 죽으려고요? 그지? 또 던졌는데 그런 소리 마셔. 겉을 것이오. 겉은 팩수가 없어. 왜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나온 사자성, 고사성가 있어요. 뭐예요? 대기만성. 대기만성. 큰 그릇은 오래만에 이루어진다. 그것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친 말이 아니야. 대기만성 그런 뜻이요. 조금 스토리가 좀 그러네요. 아니 스토리가 그런 거야. 그 책에 나와.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람 물어봐. 옛날 그 고사성을 만든 사람. 아니 어떻게 이야기가 조금. 그 얘기 똑같아요. 내가 조금 살을 붙여서 그러지. 근데 오래 있었으면 좋은 그릇이 돼야지 왜 죽어버려. 그릇도 못 되고. 그게 나도 못하네. 오래 기다렸더니 진짜로 좋은 그릇이 되었더라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그 이해를 풀었겠지. 죽었다는 것이 좋은 건가? 마누라 그렇지 마누라. 자, 그 다음에 자 그거 그렇고 나는 지옥문을 잠그는 열쇠로 그들을 감옥에다 갔다 하지 말고 나는 지옥문을 잠그는 열쇠로 그들의 인생을 올감했다. 딱 올감한 것이요. 또 하나 뭐냐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고 호렙이 신세가 됐다. 어머니를 잃고 호렙이 신세가 됐다. 어머니를 잃고 호렙이 신세가 됐어. 참 기부게 됐니? 자, 그 뭐냐면 자 봐봐요. 아버지는 비파 없이 홀로 타는 검은고 신세가 되었다. 대단한 기약이다. 대단한 기약이지. 이거를 그렇게까지. 자, 이거 봐요. 이거 뭐냐면은 검은고 금자야. 검은고 금자야. 검은고 금. 요것은 슬자인데 무슨 슬자냐면 비파 슬자야. 비파.
검은고 금비팥을 그래요. 근데 뭐냐면은 이 검은고는 남자래요. 남자. 남성이요. 비파는 여자. 그런데 비파하고 검은고하고 같이 합주를 하면은 소리가 기가 막히게 그 화음을 이뤄요. 아주 멋있어. 그래서 부부간에 금슬이 좋다고 그래요. 금슬이 좋다고 그래요. 금슬이죠. 금슬이요. 금슬이 좋다가 아니요. 금슬이죠. 금슬이 좋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금슬이 좋다면 부부간에 사이가 참 좋은 거거든. 그런데 아까 이제 이거 뭐냐면은 아까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 남자가로 검은 거지.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했지? 비파지. 비파. 그 비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를 있고 호랩가 되겠지. 호랩가 되는데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바꿔서 뭐냐면은 그 검은 고를 타는 아버지는 뭐해서? 비파 없이 비파 없이 그 타는 홀로 타는 홀로 비파를 타는 신세가 됐어. 검은고 타는 아니 그지 홀로 검은 거를 타는 신세가 됐어. 비패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이런 것은 그런데 뭐냐면은 좀 그 문짝해나 아는 사람하고 그 썸겨야 되는데 몰라 맞아. 문자 몰라. 그러니까 이거 뭐냐 문자도 그 문짝해나 아는 사람하고 썸겨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도 무슨 뭐 호랩이 뭐 그 쓰지 말고 좀 고상한 말도 있을 것이야. 짝이는 뭐 기르가 됐다든가 뭐 했다든가 그걸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도 돼. 그다음 뭐냐면은 낯선 아들의 모습을 보면 사춘기 시절 나를 떠올리게 했다. 낯선 아들의 모습을 보면 사춘기 시절에 나를 떠올리게 했어. 근데 그 뭐냐 이것은 사춘기 시절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낯선 아들의 모습은 사춘기 시절 그 밑줄 쳐봐요. 초록물이 막 돌기 시작한 이것이 사춘기예요. 사춘기. 그래서 이렇게 그 묘사를 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나를 데려다 놨어. 그거 뭐냐면 옛날 어린 시절로 나를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낯선 아들의 모습은 초록물이 막 돌기 시작한 봄날의 언덕으로 나를 데려다 놨다. 이렇게 썼어요. 그 이제 이 참 그 아들이 참 그 뭐랄까 때로는 그 뭔가 나한테 단단 든든한 그 버팀목도 되건데 어떤 날 피기 싫어 죽겠어. 근데 우리 아들놈도 지금 나이가 45인가 몇이 됐는데 어떤 때는 꼭 애들 같이 와갖고 아빠 지금도 아빠 그래요. 지금. 그건 아빠 하다가 조금 똑부러지는구나 하면 아버님 그러고 이 자식 뭐지? 그리고 아주 극절찍을 했어. 극절찍. 아 얘는 뭐 똑바 좀 틀어졌구나. 자, 그다음 뭐냐면은 요런 것도 이제 이런 표현만 나는 고독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독을 표현하다 보니까 뭐냐면 나는 커피 스푼으로 나의 인생을 뒤집었다. 고독이니까 결국에 커피집에 가서 그냥 커피 스푼으로 마시다 그냥 떴다 이렇게 했다. 이거 인생을 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거 미화예요. 미화.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지나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지나치지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꼭 이렇게 쓰란 건 아니요. 아니 그게 너무 지나쳐갖고 좀 그 지나치지 않게 쓰는 거야. 이걸 예를 이게 미화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것이지. 이것은 1000분이나 100만 분의 1 정도 이해고 여러분이 얼마나 쓴다. 그게 내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 딱딱하게 쓰지 말고 너무 직설적으로 쓰지 말고 묘사를 하는 것이 수필에서 참 필요하다. 그래요. 그것이요. 선생님 저기 황지효 씨도 좀 한번 보죠. 황지효 씨. 그 시? 예. 가만 있어봐. 그거보다 덜 끝났어 아직은. 저 시간 다 돼가는데. 응? 시간 시간 아직은 20분 남았어. 이 독자들을 붙잡는다. 이거 허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보면은 허구도입의 망설임 그거 허구도입의 망설임. 몇 개요? 허구도입의 망설임 쭉 지나가봐.
도입 허구도입 망설임이라는 것이 7페이지. 7페이지? 예. 네, 7페이지 봐봐. 허구도입 망설임. 허구도입 망설임. 근데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 수필의 선각자들이 아까 이 묘사를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그 뭐냐면은 이 묘사를 그 사람을 허구로 보는 거, 허구. 그거 맞아 꾸미는 말이니까. 그래서 허구로 보는 건데 요것을 도입을 해야 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이 허구도입 망설임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판단을 해요. 허구를 도입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자, 봅시다. 수필가라면은 때로는 허구 도입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꽤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수필평론에 있어서도 이런 점을 공개적으로 쟁점화된 바가 있다. 어떤 면에서 허구예요? 허구가 어떤 면에서 허구? 어떤 면에서 가령 아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었잖아. 그거 뭐냐면 그것을 본질적으로 본질에 이거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했잖아. 그게 허구란 얘기야. 묘사 자체가 허구라는 거예요? 그러지 묘사 자체를 허구로 보는 거예요. 묘사 그게 이 수필가는 허구를 쓰지 말라는 거거든. 묘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묘구가 대세. 묘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뭐냐면은 이 허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그 수필가들도 양론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대세가 뭐냐면 허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은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실 그대로여야 한다는 논리의 필요시에는 허구 도입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아요, 이것은. 그 이해가 가시죠? 말하자면 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독자들 논리는 수필이 체험 문학이요 사실 문학인 만큼 어디까지나 체험이나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수필을 소설과 대비해서 본다면은 어차피 이 소설은 허구 아니에요. 전부 다 허구. 그 허구인데 우선 그 논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설이 허구 문학이라고 해서 일체의 어떤 사실이나 체험에 들어가서 전부 다 허구가 아니야. 새로는 그 허구가 아니고 실질적인 것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요 소설이 수필보다도 훨씬 실질적인 것을 써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본 뭐냐면은 그 개구리 소녀라고 왜 개구리 잡다가 죽은 그 애들 있잖아요. 그 소설 나왔어요.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그러고 뭐냐면 그놈 목소리 들어봤어. 그놈 목소리라는 그 영화가 들어왔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그냥 소설이 처음 다 허구다 아니에요. 그것은 진실을 쓰는 거예요. 소설 허구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무슨 얘기를 나오냐면은 수필에서는 허구를 쓰면 안 된다. 아니 써야 돼. 수필도 허구를 소설은 허구해야 된다. 허구한 진실을 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수필은 진실을 쓴다 아니고 허구도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나는 무조건적인 허구 도입은 인정하지 않지만, 자, 거기다 밑줄 쳐요. 밑줄 쳐. 뭐냐? 예술적 효과나 감동을 창출을 위해서라면 최소한 부분적인 허구를 인정해야 된다. 아시겠죠? 부분적인 허구를 왜 어떻게 예술적 효과나 감동을 창출하는 것, 감동, 공감. 아까 내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했잖아. 이야기에서 반드시 이야기가 되는데 꼭 지켜야 될 게 뭐냐? 공감을 하고 있잖아. 그것을 창출하는 데에서는 허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령 한 편의 수필에 있어서 뼈대가 되는 사건이라든가 사실 자체를 허구화시켜서 사실인 양 내보여서는 안 되지만은 지역적이고 구성적인 동기부여라면
허용되어도 무방하다. 허용되어도 무방한다고 써요. 이런 점을 누가 말했냐? 수필가로 유명한 이철호 씨가 수필문학 회장도 했어요. 수필 창작에 있어서 구성과 그 전개라는 글에서 밝혔듯이 상당 부분 모든 수필가들이 공감을 해서 공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이 대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적에 뭐냐면 그 우리가 그 허구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안 받아들이고 그냥 사실만 쓴다 하지 말고 허구가 묘사의 묘사. 그러니까 수필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글씨에서는 허구도 받아들여요. 묘사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대개 보면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허구의 그 묘사의 그 어떤 비율로 보면은 5대5는 너무 잘 작아. 6대4, 7대3 정도의 묘사를 넣어야 돼, 묘사. 그래야 수필집이 좀 이뻐져요. 그리고 수필 문장이 이뻐져. 그리고 읽고 싶어져, 오히려. 딱딱보다 더 사. 자, 그래서 이제 그랬고 이제 그 뒤에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실질적인 그 수필을 갖다 장독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순간이 만드는 그 추억. 그것을 내가 다 예시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나도 상당 부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 나도가 누구예요? 어디가? 선생님이요? 이철 씨가 수필 창작에 있어서 구성과 그 전개라는 글에서 밝힌 바도 있는데 나도 상당 부분 공감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나도는 나도. 선생님이요? 안도? 안도라고 그래, 나도라고 하지 말고. 안도도? 고생하셨고. 다음 다음이나 다음 주에 뵈요. 미리